안녕하세요.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진행을 맡은 신미정입니다. 병이사립은 손자병법 군쟁편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전쟁은 속임수로 성립한다라고 풀어볼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기술은 거칠게 말하면 속임수의 향연이란 거죠. 요즘 유명한 트로트곡의 가사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상상도 못한 대상이 생각지 못한 대목에서 튀어나올 때 누구나 이 가사를 읊을 법합니다. 트로이의 목마 속 그리스 특공대와 맞닥뜨렸던 트로이 군인들의 심정이 이러했을까요? 아니면 2차 세계대전 때 노래망대 수평선 저편으로 새까맣게 몰려오는 연합군 함대를 바라보던 독일군의 심정이 그랬을까요? 오래전부터 전술과 무기는 적의 허를 찌르기 위한 방향으로 개발되고 발전돼 왔습니다. 그것이 적을 당황시키고 대응을 늦춤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적의 방심과 착각이 곁들여진다면 금상첨화였겠죠. 오늘은 미국의 세계 패권을 넘기고 빚더미에 가쁜 숨을 내쉬던 영국이 온 힘을 다해 달려들어 이긴 비교적 최근의 전쟁에서 유난히 빛을 발했던 무기, 수직 이착륙기 해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밀떡을 위한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오늘도 시작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힘차네요. 오늘 뭐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죠. 수직 이착륙기의 대표 주자 해리어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통 전투기들은 웬만하면 긴 활주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쭉 뜨고 내리고. 수직 이착륙기는 헬리콥터처럼 쭉 개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뜨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활주로가 없어도 날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공간 절약이 되죠.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인가 싶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죠. 1950년대만 해도 이 프로펠러 비행기보다 이 긴 활주로를 써야 하는 제트 엔진 비행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헬리콥터처럼 직접 뜨고 내릴 수 있는 수직 이착륙 기술을 연구하는 나라나 업체들도 많이 생겼죠. 근데 이미 헬리콥터는 있잖아요. 그거 헬리콥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걸 좀 빨리 하면 안 될까요? 헬리콥터를 이렇게 슈 빠르게 날린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는 이렇게 로터를 돌려가지고 양력을 얻고 로터를 뒤로 기울여서 추진력을 얻습니다. 즉 비스듬하게 설치된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추진력을 얻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펠러의 추진의 경우에는 네. 공기와 부딪히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효율이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헬리콥터는 속도가 올라갈수록 효율이 떨어져서 초음속을 낼 수가 없죠. 근데 굳이 두 개를 다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1950년대, 60년대에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했던 그 절박한 이유가 있었죠. 핵? 뉴클리어 밤. 핵이요? 예. 1950년대, 60년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핵전쟁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핵하면은 방사능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뭐 섣불리 이걸 쓴다 그런 생각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당시 핵에 대한 이미지는 작은 크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센 폭탄? 뭐 그 정도? 크기가 센 폭탄 이런 정도 인식밖에 없어가지고 작은 전술핵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마구 사용하는 게 상식이 돼 있었어요. 마구 사용이요? 예. 너무 위험한 거 아닐까요? 지금 상식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태 터졌을 때 전 세계가 너무 놀라고 엄청난 고민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그 당시에는 실제로 핵 추진 폭격기를 만들 생각도 했었고 몇 년 동안 기름을 넣을 필요가 없는 핵 추진 자동차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여차하면은 뭐 적기가 많이 날아온다 하면 공대공 핵 로켓으로 적기를 한 방에 때려잡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기도 했죠. 아니 무슨 핵이 약장수고 약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식으로는 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네. 당시 전쟁 구상을 보면은 두렵다 못해 황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당 규모의 적이 보이면 우선 핵을 쏘고 보자. 그쪽에서 핵을 쏘자. 전차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일단 거기다 쏘자.
뭐 큰 공장이나 무슨 뭐 다리 같은 게 보인다. 일단 쏘자 핵을. 당연히 뭐 전투기나 폭격기가 뜨고 내린다. 활주로가 보인다. 당연히 핵을 날렸겠죠. 활주로가 파괴될 테니까 활주로 없이도 뜨고 내릴 만한 비행기를 만들자 이거였군요.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짧은 활주로나 그 고속도로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단거리 이착륙 비행기들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속 비행기에 적합한 비행기로 이렇게 디자인을 할수록 그 저항을 최소화시켜야 했기 때문에 저속에서 단거리 이착륙에 필요한 그 널찍한 날개를 달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이 평범한 비행기에 로켓을 달아서 쏘아 올리는 기술을 연구했죠. 활주로가 없으면 쏘아 올리자. 지난 시간에 우리 캠십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쏘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또 쏘아 올리네요. 그렇죠. 근데 캠십은 어찌어찌 일단 쏘아 올리는데 성공했잖아요. 근데 착륙은 또 못했어요. 이번에는 어땠나요? 착륙 가능했나요? 그러니까 핵을 안 맞은 아군 활주로를 찾던가 부시작하든가 아니면 비행기 버리고 떨어져 탈출하든가 셋 중에 하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뤘던 일회용. 일회용이요. 그런 셈이죠. 일회용의 셈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고속 비행이 가능한 그 제트기에 수직 이착륙 기능을 부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겠네요. 문제는 비행기를 수직으로 띄울 방법이죠. 그러니까 비행기는 보통 일정 속도 이상에서 날개에 발생하는 양력을 통해 이게 비행을 합니다. 근데 수직 이착륙기는 활주로를 달리며 속도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양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력만으로 뜨고 내리고 일반적인 비행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슬슬 이제 또 어려워집니다. 쉽습니다. 간단히 말해가지고 비행기에는 일단 4개의 힘이 작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4개의 힘. 무슨 4개? 우선 중력, 이건 아시죠? 지구가 끌어당기는 거. 넘버원 중력.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추력. 이게 간단히 말해서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프로펠러들, 앞에 프로펠러 달려있던 제트 엔진이들 비행기 뒤쪽으로 공기를 밀어내가지고 비행기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작용, 방작용.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항력. 간단히 말해가지고 저항이죠. 자동차 문 열죠? 팔을 내밀어요. 공기가 와 치고 왔다 갔다 하죠. 이때 마찰되는 거, 이 마찰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의외로 또 쉽네요. 그리고 마지막이 양력입니다. 양력. 사전적으로 보자면은 날개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 차이에 수직으로 생성된 항공기를 띄우는 힘인데 그냥 쉽게 그냥 부력이라 생각. 뜨는. 근데 간단히 말해서 수직 이착륙기는 부력이 없이 엔진의 힘으로, 즉 추력만으로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거네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처음에는 이 수직 이착륙 전용 소형 제트 엔진을 기체 내부에 여러 개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직 이착륙 전용 엔진을 달면은 수평 비행을 할 경우에는 이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뭐 무게추 역할 외에는 아무런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당연히 비행기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1955년 프랑스 기술자 미셸 위버가 수직 이착륙 엔진을 여러 개 달지 말고 커다란 엔진 하나만 달자. 그리고 보통 엔진처럼 노즐을 비행기 뒤에 두지 말고 엔진 측면으로 좌우 2개씩 4개 이렇게 달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4개의 노즐을 달되 평범한 노즐이 아니라 그 덕트처럼 생긴 그 스윕을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노즐을 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즐을 처음에 비행기가 있으면은 뜰 때는 노즐을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공중에 일단 붕 떠요. 붕 뜬 다음에 비행기가 어느 정도 떴다 싶을 때 노즐을 뒤로 살짝 뒤로 돌려가지고 양력이 생길 때까지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양력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노즐을 갖다가 완전히 뒤로 돌려서 일반적인 평균적인 제트기처럼 앞으로 쭉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별도로 노즐을 다니까 훨씬 더 간단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가장 현실적인 구조를 목표로 했다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냥 일단 띄우고 나있으면 수직 이착륙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형태로 만든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프랑스 얘기했는데 프랑스가 그 엔진을 딱 가지고 수직 이착륙기를 딱 성공한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미국하고 프랑스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우린 무슨 소리야, 우리 초음속이 필요해, 이런 미국하고 프랑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고성능 비행기를 개방 중이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엔진 업체가 여기에 뭐 작고 가벼운 공격기용으로 만들어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페가서스라는 이름으로 엔진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오. 초음속 때도 초음속을 못 내는 구조지만은 뭐 세상에는 뭐 마하 2로 막 날아다니는 전투기 필요한 게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걸 또 영국이 냉큼 가져가네요. 세상에 온갖 좋은 거는 다 가져가는데요. 그렇죠. 이 영국 공군은 제대로 된 활주로가 없는 최전선 바로 뒤에 배치해서 육군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공격기 로 써먹으려고 관심을 보였고 이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처럼 뭐 등치는 크지만 제대로 돼 있는 활주로가 없는 대형 상륙함에서 바로 띄워서 상륙부대를 지원할 수 있는 공격기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브리스톨의 그 페가서스 엔진을 바탕으로 호커 시들리가 수직 이착륙기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죠. 오. 그리고 1960년 네. 브리스톨 호커가 공동 개발한 수직 이착륙 시험기인 P1127 캐스트렐이 네? 완성됩니다. 오, 완성이 됐어요. 예상 이상으로 완성도가 높았어요. 오, 그래요? 수직 이착륙과 이렇게 완성이 된 형태예요. 거의 완성 형태가 됐어요. 네네. 딱 등장하니까 네? 당시에 수직 이착륙기를 개발하던 다른 나라들이 좀 더 놀랐죠. 저게 되네? 그렇죠. 잡긴 하지만 이게 자기네들 하는 건 초음속 나게 개발비 막 잡아놓고 돈만 막 집어넣었는데 자기네들 만든 거 훨씬 좋아 보이니까 네. 게다가 거의 완성형이 나왔으니까요. 답이 잘 안 보이는 개발 계획에 매달리느니 희망이 보이는 쪽으로 이제 갈아타보자. 그런 거죠. 숟갈이 아. 얹어요. 숟갈을 얹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 해군, 뭐 독일, 이탈리아 등등이 투자자로 돈 싸들고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네. 경치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초음속 비행도 가능한 기체인 P1154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개발 계획이 뛰어듭니다. 네. 하지만은 요구 조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프로젝트가 갈팡질팡하다가 사업 자체가 자빠져요.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개발을 담당하는 브리스톨이 결국 또 망해요.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롤스로이스가 인수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제가 아는 그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오. 원래 엔진 개발 유명해요. 그렇군요. 네. 결국 원 고객이 영국 공군과 미국 해병대만 이미 완성된 P1127을 개조해가지고 오. 호커 시들리 해리어라는 세계 최초의 실용 중입니다. 실용 실용. 수직 이착륙 전폭기를 완성하게 됩니다. 결국엔 돌고 돌고 돌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네요. 그렇죠. 뭐 돌고 돌다가 뭐 결국 뭐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은 시대에 제대로 완성된 수직 이착륙기는 뭐 거의 없다시피 했죠. 네. 이 소련 같은 경우에는 야크 36, 야크 38, 야크 141까지 개발 실패만 3번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XV4, XFV12 등 적어도 2종류의 개발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살아남은 건 해리어뿐이었습니다. 수직 이착륙기가 진짜 어려운 기술이었나 봐요. 그럼요. 헬기하고 전투기 짬뽕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수직 이착륙과 가능한 공격기로만 남을 뻔한 해리어가 공격기에서 끝난 건 아니었었어요. 네? 전투기로 활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결정적인 기회. 마침 경제난으로 영국 해군이 추진하던 CVA-01 항공모함 건조가 취소되면서 해군의 상황이 엄청나게 다급해졌어요. 이게 그 시절에 그 소련 같은 경우에는 Tu-95 같은 그 장거리 정찰기를 대량으로 운용했는데 이 정찰기들은 그 전쟁이 발생하면은 그냥 뭐 정찰만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대한 미사일을 장비한 폭격기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끔찍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Tu-95 배원은 요즘도 뭐 심심치 않게 날아다니죠. 뭐 가끔 한국이나 일본, 영국 침입했다는 뭐 러시아 폭격기 뉴스 뜨지 않습니까? 열애합은 이 Tu-95거든요. 뉴스에서도 굉장히 최근까지 들리는 용어인데 그 커다란 프로펠러 비행기 맞아요. 네.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 폭격기가 바로 Tu-95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뭐 요즘에도 자주 돌아다니지만 냉전 시절에는 뭐 진짜 뭐 말도 못할 만큼 심하게 출몰을 했죠. 그리고 항공모함의 전투기들은 그 Tu-95 같은 비행기가 함대를 정찰하지 못하게 쫓아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기존에 쓰고 있던 항공모함은 다 낡아빠진 상황에서 새 항공모함까지 사라진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아니 몰던 차 이제 좀 슬슬 정리 좀 하고 새 차 좀 뽑았다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난 상황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확한 비유죠. 네. 그래서 갑자기 해리어가 영국 해군의 희망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뭐 초음속도 못 내는 공격기지만 나름대로 뭐 제트기인데 프로펠러 달린 뭐 Tu-95 같은 건 잡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또 돌고 돌고 돌아서 공격기에서
전투기가 전투기요. 된 거네요. 네, 애초에 뭐로 개발됐든 간에 해군은 전투기 요격대가 필요했으니까요. 네. 해군은 낡은 항공모함 허미즈와 새로 만든 경항공모함인 인빈시블의 시 해리어라는 이름으로 해리어를 싣게 됩니다. 뭐 해군도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저 진짜 정찰기 이제 쫓아낸 정도만 해도 바깥 다 하는 거야. 그렇지, 그냥 그렇지, 정말 그렇죠. 떠 이렇게만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근데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좀 수군수군대기 시작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캐타팔트 빵빵하게 달려있는 그 정규 항모에서 뭐 팬텀을 빵빵 날려다니는 영국군이 어디서 갑자기 이상한 뭐 수직 이착륙기 같은 걸 뭐 주워와가지고 뭐 경항모에다가 싣고 다니니까 다들 영국 애들 뭔지 한물 같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이게 뭐 실제로 IMF 구제금융 신청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영국이 함부에 간 건 맞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슬슬 딴 마음을 먹게 됩니다. 1982년 4월에 네. 영국령 포클랜드 섬을 기습적으로 장악한 겁니다. 내릴름. 바로 이제 치고 올라오는 들어오는 거죠. 때린 거보다 더 기분 나쁜 게 사실 이런 거예요. 내가 만만하게 보였다. 네가 감히 나를 그렇죠. 이제 와서 그렇죠. 한 대 때릴 수 있겠다. 그래서 재밌네요. 포클랜드 전쟁이 땅 터지게 된 거죠. 항공모함은 내다버린 지 오래고 겨우겨우 개조된 구형 항공모함 허미지에다가 신형 뭐 경항공모함이라고 인비시블이라고 이거에다가 한 20대 정도 해리어 싣고 포클랜드 가긴 하는데 솔직히 좀 짠하긴 하죠. 몇 대라고요? 20대. 20대? 20대. 한 적당 20대? 아니야, 두쪽 합쳐서. 합쳐 그럼 한 적당 10대? 그렇지. 합해서. 짠하네요. 아르헨티나 공군은 당장에 봐도 초음속 전투기인 미라지 3만 16대, 우와. 이스라엘제 미라지 5인 대거가 35대, 우와. 거기다가 슈페르 애탕다른 공격기가 5대, 해리어와 비슷한 성능이랑 평을 받던 A4 스카이호크가 62대, 우와. 캔버라 폭격기까지 10대를 보유했었죠. 그 당시에 대단했네요, 아르헨티나. 양적으로는 두 국가 비교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영국이 너무 불리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들 영국이 아르헨티나한테 뭐 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뭐 숫자로만 밀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능도 엄청 딸렸거든요. 이 뭐 초음속도 못 내는 해리어랑 마하 2까지 나오는 미라지가 붙으면 당연히 미라지가 압승을 거둘 거라고 다들 뭐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상황이 반전돼요. 그러니까 포클랜드 섬에 활주로가 있었는데 네. 워낙 엉망이라 가지고 네. 전투기가 뜨고 내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투기는 포클랜드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아르헨티나 직접 날아왔습니다. 이러니 항속거리 문제로 제 성능을 발휘하기가 조금 어려웠죠. 너무 머네요. 영국에서 포클랜드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한 14,000km? 14,000km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지구 한 반바퀴라고 생각해요. 아르헨티나에서 포클랜드 섬까지는요? 한 500km? 한 500km 약간 안 되니까 서울, 부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게임이 안 되네요. 그렇죠. 아르헨티나가 이런 약점을 드러낼 때쯤 해리어는 의외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속도만 느리지 기동성이 우수했었어요. 그리고 파일럿도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증언까지 받아가지고 해리어의 숫자도 28대로 늘어났어요. 아까 뭐 양적으로만 비교해봤을 때는 게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의외입니다. 아르헨티나 너무 안타까운데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영국이 포틀랜드까지 보낼 전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막상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경항공모함과 그 해리어의 조합이 생각보다 강력했고 이 자신들의 공군 전력은 또 생각보다 약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당황스러웠겠죠.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또 영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리어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소 뒷발이 쥐를 잡았다? 아... 아니면 소년 가장이 튀어 올라왔다? 그런 느낌? 뭔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보낸 해리어가 의외의 또 잭팟을 터뜨렸다. 그랬네요. 그 실제 교전 기록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5월 1일 첫 공중전부터 미라지 3와 해리어가 2대2로 붙었는데 이 모두의 예상과 달리 해리어들이 그 기동성을 살려서 그 미라지의 후방을 잡아 한 대를 격추시키고 나머지 한 대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손상된 비행기도 뭐 귀환을 하다가 추락을 했으니까 결국 두 대 모두 잡은 셈이죠. 덤으로 함대를 공격하려던 캔버라 폭격기 3대 중에 한 대도 잡고요. 정찰 넣은 대거도 잡았습니다. 우와. 첫날부터 4대 0이니까
완승이죠. 그래요? 놀란 아르헨티나 공군은 그 뒤로는 쉽게 영국 공군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습니다. 정말 장하네요. 해리어와 영국의 저력이란. 제 몫을 해낸 것 같습니다. 이때의 승리가 워낙 믿기지가 않아서 별별 루머가 다 돌았습니다. 루머가 나올 그렇죠. 미국에서 뭐 엔진이 보이는 후방이 아닌 모든 방향에서 공격이 가능한 사이드와인더, 에임 9L 미사일을 판매한 덕분에 이겼다. 했다더라. 혹은, 그렇죠. 혹은 뭐 해리어가 비행 중에 노즐을 급하게 꺾어서 방향을 전환하는 비프 기동을 이용해서 초음속 전투기들을 농락하면서 이겼다 등등. 많은 얘기가 왔다 갔다 했죠. 맞아요. 이렇게 약간 믿기 어려운 의외의 일에는 카더라 통신이 항상 발동을 하기 마련인데 정말 그런 기술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해리어의 성능과 파일럿의 기량 덕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28대의 해리어는 공중전에서 단 한 대도 격추되지가 않고 적기 23대를 격추해서 23대 0으로 완승을 거둡니다. 생각해보면 수직 이착륙 기술 요거가 더해진 것 뿐인데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걸 보니까 대단한데요? 이게 사랑을 넘었습니다. 사랑을 넘었나요? 넘어서 해리어는 영국을 구한 전투기 취급받았어요. 구국의 전투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게 되고요. 너로구나. 해리어. 뭔가 이름도 뭔가 영국스럽고 그렇죠. 뭔가 영국의 왕자 이름 같기도 하고 어울립니다. 그렇죠. 덩달아 전 세계에 이 경항공모함 열풍을 불게 만들죠, 해리어가. 그래서 그 스키 점프대를 단 그 작은 경항공모함도 이 뭐 나름 쓸만하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탑재할 항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항공기가 점점 대형화되면서 항공모함도 덩달아 커졌고 어쩔 수 없이 고급 세단을 사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해리어가 등장하면서 국민차 사이즈의 작은 항공모함, 야 이거 운영할 수 있을 만하다 그렇게 바람 분 거죠. 나름 합리적인 선택? 그렇죠. 적은 비용으로도 알차게 항공모함을 꾸릴 수 있는 좋은 예가 된 셈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그 핵 추진 항공모함을 운영할 돈은 없지만 항공모함 비슷한 거 한번 몰고 싶었던 뭐 이탈리아나 인도가 이 영국을 따라서 해군용 해리어를 도입했고 심지어 태국도 이 스페인에서 항공모함과 해리어를 패키지로 구매했습니다. 패키지로요? 그 국민항공모함이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닌데요. 보급형 항공모함인 셈인데 네, 항공모함의 대중화에 앞장섰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대중화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해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효자 노릇을 쭉쭉 이어갔나요? 그렇죠. 이 포클랜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 해리어를 대신할 만한 그런 좋은 기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꾸준히 해리어를 뭐 개량하고 뭐 신무기도 장착하고 전쟁에도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참가를 했습니다. 코소보 사태 때도 참전했고 이라크 비행 금지 구역 임무도 뭐 잘 수행했죠. 그러다가 기체의 수명이 한계에 도달하고 성능 개량도 어려워지면서 결국에 2006년 꽤 오래 썼죠. 퇴역을 했습니다. 2006년이면은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도면은 퇴역이라고 표현하셨지만 호상이다 보여집니다. 그렇죠. 뭐야 무난한 전투기의 삶이었다. 좋은 삶이었구나. 그렇죠. 운명하신 거죠. 네. 수직 이착륙기 이거 하나 말고는 딱히 기술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성 공격기로 출발했다는 걸 생각하면은 진짜 호상이 제대로 나왔었죠. 영광스러운 퇴장이었는데 이렇게 나가고 나니까 우리도 또 수직 이착륙가 필요하다. 이거 해리어를 뒤를 이을 게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또 다른 애가 치고 나오죠. 그게 F-35B였습니다. 요즘에도 뉴스에 등장하는 그 아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해리어의 후속이 바로 이 기종이라니까 좀 놀랐는데 수직 이착륙기가 어려운 기종인 게 확실한가 봐요. 그렇죠. 해리어보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훨씬 크고 뭐 복잡하고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죠. 영국도 이 해리어를 대체하는 그 이 커다란 전투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포클랜드 전쟁 당시 사용했던 그 인빈시블급 경항공모함보다 3배나 큰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도입해야 했습니다. 전투기답게 실전에도 참가했죠. 싸워서 이기기도 했죠. 항공모함 보급에도 앞장섰죠. 게다가 영국이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경제 위기였는데 합리적인 선택.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이 1시간 만에 굉장히 정이 많이 든 느낌입니다. 역시 사람이나 뭐 기계나 어떤 역사 속에는 기술 하나는 있어야겠다.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한다. 먹고 괜히 살죠. 나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이야. 기술 배워야 돼. 지금까지 무기와 전쟁사 해리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본격 총에 대한 심층 분석 토크 이어갑니다. 밀리터리 M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총대 총코너 영화 특집 2편.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우주 최강의 SF 총기를 가려라. 아, 그런데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거는 왜 따라붙은 겁니까?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존윅의 컴뱃 마스터나 레옹의 커스텀 베레타는 모두 100% 현실판 총기들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 대결에 펼칠 SF 총기들은 촬영용 프롭이라 원형이 되는 총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원형이 되는 총들을 파헤쳐 보면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예상외의 총기들이 툭 튀어나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는 그 SF 프롭 총기의 그 원형이 되는 총기들의 대결인가요? 프롭 총기의 설정상 성능과 그 원형이 되는 총의 성능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껍데기 성능과 알맹이 성능을 모두 비교한다 이거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아, 근데 보통 SF 영화에 나오는 총기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 스타워즈 광선총이잖아요. 이건 좀 성능 비교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광선총은 너무 비현실적이죠. 그나마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총들이 영화 팬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건 실제 총기들을 모티브로 디자인했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스타트rek에 나오는 총들, 아 진짜 이상한 광선총들 전혀 감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질만 나는 광선총 대신에 뜨거운 탄피가 우수수수수 쏟아지는 야만적인 총기들이 SF 대작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광선총 말고 화약식 SF 총기를 가져오라 이거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우주 최강의 SF 자동 소총을 가려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이 선택하신 기종 소개해 주십시오. 전체 길이 695mm, 총열 길이 247mm, 무게 3.2kg, 유효사거리 500m, 30mm 유탄 발사기 기본 장착. 에일리언에게 습격당한 LV-416 행성을 사수하기 위해 투입된 미군 식민지 해병대의 주력 소총 M41A 펄스 라이플. 나올 곳이 나왔군요. 에어리언2에 등장하는 펄스 라이플. 그렇습니다. 이번 SF 총기 대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전설적인 프로건이죠. 팬더님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총을 선택하셨을지 소개해 주시죠. 전체 길이 1117mm, 총열 길이 762mm, 무게 3.9kg, 유효사거리 1000m, 8게이지 산탄총 기본 장착.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벌레들을 박멸하기 위해 클랜다투 행성에 쳐들어간 기동보병들의 주력 소총. 그 처절한 전투에서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모리타 마크 라이플. 아, 이게 뭐 스타쉽 트루퍼스에 나오는 모리타 라이플을 들고 오셨네요. 뭐 펄스 라이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SF 프롭 총기계에서 나름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뭐 그런 인기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5손가락? 아이 그거 한장님만의 착각인 것 같고요. 자, 슬슬 대결을 시작해 볼까요? 식민지 해병대의 주력 소총과 기동보병 주력 소총의 한판 대결. Get in the ring. 자, 우선 펄스 라이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펄스 라이플의 병칭이 어디서 유래됐는가가 제일 궁금합니다. 왜 펄스 라이플이라고 부른 거죠? 아, 이게 펄스 액션 파이어링 시스템에서 유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공기를 이용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장약을 터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전기 펄스의 힘으로 장약을 터뜨린다 이거죠. 일종의 전기 착화식인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격발기구입니다. 오, 그래요? 일단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죠. 아니 뭐 평범한 볼트 액션 라이플 같은데요? 이거 잘 보시면 재장전할 때 탄피가 안 튀어나오죠? 예, 무탄피인데요? 그렇습니다. VEC91이라는 그 전기 착화식 볼트 액션 무탄피 라이플이죠. 이게 평범한 공이 대신에 15V짜리 배터리 2개로 전류를 지지직 흘려가지고 무탄피탄을 발사합니다. 전기 착각식 무탄피 라이플이라. 이런 걸 왜 만들었죠? 배터리 떨어지면 총도 못 쏘잖아요. 배터리 힘으로 5,000발까지는 문제없이 쏘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사실 이 전기 착화식은 크게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아쇠 압력이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뭐 여차하면은 방아쇠를 이 터치식으로 바꿀 수도 있죠. 뭐 방아쇠 압력이 너무 낮아도 문제 아닌가요? 오발 사고 위험도 있고 격발 타이밍을 가늠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평범한 공이식도 얼마든지 방아쇠 압력을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이 두 번째 장점은 록 타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평범한 공이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의 힘으로 공이를 밀어서 뇌관을 터뜨리기 때문에 방아쇠를 당겨서 공이가 뇌관을 터뜨릴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록 타임이라고 하죠. 하지만 전기 착화식은 스위치를 누르자마자 전기가 빠지직 통하면서 격발되는 방식이라 록 타임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저격총은 꽤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록 타임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연사 속도를 극한까지 거의 엄청난 속도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주셨던 VEC91은 볼트 액션 라이플이지 않습니까? 연사 속도를 논할 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연사 속도에 목숨을 걸었던 G11 같은 경우라면 얘기가 확 달라지죠. G11이요? 3전사 속도가 분당 2,000발이 달한다는 그 우주 마법총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G11의 개발사였던 헤클러 운트 코우사가 그 무시무시한 연사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개발했었죠. 그 대표적인 신기술이 회전 놀이새와 무탄피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복잡한 회전 놀이새를 구동시키기 위해 한때 도입을 고려했던 기술이 전기 착화식 격발기구였어요. 그랬었군요. 바로 이 전기 착화식 격발기구 컨셉의 G11이 M41A 펄스 라이플의 모티브가 되는 총입니다. 실제로 펄스 라이플 설정 자료를 보면 전기 착화 방식의 펄스 격발 기구랑 회전 놀이새를 분리하는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묘사가 되고 있죠. 정말 친밀하지 않습니까? 치밀해요? 영화 보면 탄피가 마구 튀어나가는데요? 이건 뭐 1986년도에 나온 영화잖아요. 그 당시에 뭐 CG가 없었죠. 그 정도 뭐 애교로 봐줘야죠. 알겠습니다. 펄스 라이플의 성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죠. 자, 어떤 탄을 사용했습니까? M309 10mm 철갑 고폭탄입니다. 이게 경장갑을 관통할 수가 있고 내부에서 폭발까지 하기 때문에 에일리언들이 이 탄에 맞으면 곱게 못 죽고 터져 죽고 그렇게 되죠. 어쩐지 그 강력한 에어리언들이 너무 쉽게 죽는다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펄스 라이플에 유탄 발사기도 달려 있던데 그건 설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U1 유탄 발사기라는 건데 M40 30mm 유탄을 최대 4발까지 장전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M40 유탄은 유사시에 수류탄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바스켓 이병이 고문 중에 자폭하는 씬에 나오던 수류탄이 M40 수류탄이었군요. 그렇죠. 군인도 아닌 리플리가 혼자서 그 에일리언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었던 비결도 다 이 강력한 펄스 라이플의 위력 덕분이라고 봐야죠. 자, 이제 모리타 라이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도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왜 이름이 하필이면 모리타 라이플이죠? 소니의 공동 창업주 모리타 아키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에? 가전업체 창업주 이름이 여기서 왜 나와요? 1997년에 개봉한 스타쉽 트루퍼스의 배급을 맡은 곳이 소니 피처스였습니다. 뭐 대충 짐작이 가시죠? 진짜 뭐 장명 센스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사실 이 스타쉽 트루퍼스 원작 소설에는 소총이라는 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강화복으로 무장한 기동보병들이 그 전술 핵이랑 화염 방사기를 주로 쓰는데 왜 영화판에선 엉뚱한 소총이 튀어나온 거죠? 이름도 이상한데? 그러니까 제작비 절감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판 기동보병을 재현하려면 광화복을 CG로 그려내야 하는데 제작비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강화복 설정을 포기한 대신에 벌레 CG에 최대한 공을 들이고 모리타 라이플로 무장한 기동보병을 등장시킨 거죠. 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모리타 라이플의 그 성능이 궁금한데, 영화 속 성능이 궁금한데 사용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사용탄은 7.62mm 5일탄이고요. 8게이지 샷건이 하부에 추가됩니다. 그거 말고 영화 속 설정이요, 영화 속 설정. 영화 속 설정이 7.6mm탄에 8게이지 샷건이에요? 영화 배경은 22세기인데 20세기적 총알을 쓴다고요? 뭐 좋게 보자면 가장 현실적인 설정인 거죠? 진짜 성의가 없네. 그 흉측하게 무시무시한 그 우주권총들이랑 싸우러 가는 그 병사들한테 강화복도 안 입히고 고작 준다는 게 7.62mm 자동 소총?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뭐 소품 하나에도 철학이 없으니까 영화 망한 거 아닙니까? 나름 SF적인 설정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7.6mm 장탄수가 160발입니다.
그건 뭐 SF적인 설정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설정이죠. 아니 저 작은 탄창에 7.6mm 나토탄이 어떻게 160발이 들어갑니까 저게? 아니 펄스 라이플은 장탄수가 어떻게 되는데요? 99발이요. 그건 말이 된다고 봅니까? 뭐 대충 영화 속 설정이라고 퉁치고 넘어가시죠. 스타시 트루퍼스 전투신을 보면은 이 병사들이 수백 발은 퍼부어야지 간신히 곤충 한 마리를 때려잡잖아요. 뭐 그건 그렇습니다. 대신 총열 밑에 붙어있는 8게이지 샷건이 엄청난 놈이죠. 그래요? 영광로 벽에 붙어있는 슬래그를 떼어내는 용도로 쓰일 정도로 강력한 산탄총이거든요. 이른바 이게 뭐 산업용 산탄총이라 이거군요. 근데 그래봤자 이게 뭐 산탄총 아니겠습니까? 펄스 라이플에 달려있는 건 유탄입니다. 이게 한 방 맞으면 빵빵 터진다고요. 아유 좋습니다. 영화 속 성능 대결에선 모리타 라이플의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시죠. 자, 이번 라운드는 모리타 라이플과 펄스 라이플 풀업 총기를 만들 때 실제로 쓰였던 총기들의 성능 대결입니다. 우선 펄스 라이플부터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유탄 발사기 본체는 12게이지 레밍턴 M870 산탄총이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유탄 발사기의 장전 손잡이와 히트 실드는 그 유명한 이탈리아 프란티사의 스파스 12 전투용 산탄총 부품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 소총 파트에 해당하는 건 톰슨 기관 단총입니다. 네, 톰슨? 톰슨이 거기서 왜 나와요? 스파스까지는 눈치채고 있었는데 펄스 라이플 알매가 톰슨이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20세기 초반에 나온 기관 단총을 22세기 소총으로 사용하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디자인으로 재창조했다 이겁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총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제임스 카메론 감독 자신이 직접 했다는 거죠. 참고로 터미네이터 T800의 내골격도 이분이 직접 디자인하신 거죠. 뭐 모리타 라이플에 비해 전체적인 디자인 밸런스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나름 아기자기한 맛은 있네요. 진짜 뻔뻔하기가 이럴 데가 없네요. 펄스 라이플 디자인을 뭐 거의 그대로 베낀 주제에 그런 망언이 나옵니까 지금? 베꼈다고요? 증거 자료 있습니까? 펄스 라이플 디자인을 1차로 베낀 건 일본이었죠. 1988년에 개봉한 기동전사 건담 역습의 샤에 펄스 라이플이 등장합니다. 저 사잡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자비가 사용하는 전용 빔 라이플이 펄스 라이플과 거의 디자인이 흡사하죠. 디자인도 흡사하지만 그 하단 총구가 빔 샷건이라는 설정이 펄스 라이플이랑 완전히 뭐 판박이죠. 살짝 비슷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 빔 라이플 디자인이 1997년에 개봉한 스타시 트루퍼스의 모리타 라이플로 그대로 이어졌죠. 세상에 완벽한 오리지널 디자인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능 대결을 해야지 왜 자꾸 디자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뭐 모리타 라이플의 속 내부를 한번 시원하게 공개해 주시죠. 총 본체는 7.62mm M14를 베이스로 5.56mm 탄을 쏠 수 있게 만든 루거 미니 14입니다. 그 중에서도 풀오토 연사가 가능한 AC556 버전이죠. 아까 펄스 라이플 알맹이가 톰슨 기관 단총이랬나요? 네, 그렇습니다만. 톰슨이 459형 권총단 쓴 거 맞죠? 그렇죠. 유효 사거리나 총구 운동 에너지 모두 루거맨이 14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산탄총 파트는 이사카 37입니다. 이건 펄스 라이플에 등장하는 레밍턴 M870이랑 성능이 동급이니까 딱히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건 모리타 라이플과 펄스 라이플의 알매기 대결에선 모리타 라이플이 압승이라고 보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뭐 459경 권총탄으로 뭐 5.56m를 뭐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번 대결은 총대총 코너 최초로 무승부가 나온 셈이니까 마무리 총평은 좀 색다르게 훈훈한 덕담으로 마무리해볼까요? 좋습니다. 영화 에어리언2가 개봉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M41A 펄스 라이플에 대적할 만한 영화 속 풀업 총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영화와 게임에서 펄스 라이플을 모티브로 한 총기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 명성을 실감할 수 있죠. 이 멋진 총기를 디자인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께 찬사를 바칩니다. 1987년 로보캅이라는 불세출의 명작으로 제 어린 시절 소중한 추억을 선사해 주셨던 우리 폴 버벤 감독님. 그분의 1997년작 스타시 트루퍼스가 국내에 개봉했을 때 전 진짜 뭐 심장을 쫄여가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보다 한산했던 그 극장 앞 풍경에 좀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모리타 라이플은 뭐 솔직히 지금 봐도 영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 버벤 감독님의 스타시 트루퍼스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저는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스타시 트루퍼스의 모리타 라이플 대
에어리언트의 펄스 라이프. 1차 대전 최대 격전 중 하나인 솜 전투 첫날 축구공을 차며 돌격한 부대가 있어 화제입니다. 현장을 취재한 팬더 기자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자, 팬더 기자, 전쟁터에서 축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기관 총탄이 날아다니는 전투 상황에서 축구를 한 겁니까? 이 같은 전쟁터지만 두 개는 엄밀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예, 실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전투 상황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당시 축구를 했던 이스트 서리 연대 비중대 병사의 증언 영상 함께 보시죠. 우리 앞에 있는 독일군 기관총 진지를 점령하라는 겁니다. 말이 좋아 점령이지 가다 죽으란 소리지 않습니까? 독일군은 뭐 놀고 있습니까? 기관총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윌프레드 네빌 대위님이라고 저희 중대 중대장님이신데 좀 똘끼가 있으셔요. 독일군 진지까지 돌격해 가는 거는 가는 건데 그냥 가나 공차고 가나 죽는 건 매한가지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럴 바에는 공 좀 차면서 가자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호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숨은 운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운인데 볼 차다 죽나 똑바로 돌격하나 죽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불만은 없었습니다. 아, 공이 부족하다는 것 정도는 좀 불만이었습니다. 소대별로 한 개씩 총 4개를 날렸습니다. 공격 명령 떨어지자마자 소대장들이 공을 찾고 저희는 다 그 공 쫓아가기 바빴습니다. 그쪽도 처음엔 굉장히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총든 영국군이 축구공 쫓아서 무인지대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으니까 저였어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관 총탄이 날아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살아남았습니다. 볼 차면서 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샌가 독일군 진지 앞이었습니다. 그대로 참호로 뛰어들어가서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중대가 피해가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많이 죽었습니다. 공 찾아던 중대장도 독일군 철조망 바로 앞에서 죽었습니다. 아, 똘끼 있어도 진짜 괜찮은 중대장이셨는데.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에서 웬 축구냐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연이 또 숨겨져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공을 찬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비중대는 독일군 기관총 진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영국 축구 클럽팀에서는 역시 영국은 롱볼이라며 영국 국가대표팀의 전술은 롱볼 하나로 통일하고 이를 성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죠. 윌프레드 네빌 더위가 보여준 고귀한 희생. 우린 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롱볼입니다, 롱볼. 킥 앤 러시. 네빌 대위는 축구 정주국 영군의 군인답게 롱볼을 보여줬습니다. 공 4개를 뻥 찬 다음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 티키타카처럼 뭐 저잡한 축구가 아니라 시원시원한 롱볼. 킥 앤 러시가 영국 축구의 진면목이죠. 이 교훈을 잊지 말고 영국 축구대표팀은 앞으로 무조건 롱볼 축구만 해야 합니다. 기관총을 이긴 롱볼 축구인데 이게 뭐 뭔들 못 이기겠습니까? 축구도 전쟁과 비슷해서 수많은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고집한다는 건 패배를 자초할 뿐이죠. 영국 축구 관계자분들이 모쪼록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흥미진진했던 뜻밖의 인터뷰였는데 이제는 저는 쉽게 믿지는 않겠습니다. 괜히 저거 진짜예요? 팬더님 저거 진짜요? 했는데 아니, 좀 쳤어요 이러니까. 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실제입니까? 네, 실제입니다. 이게 오늘은 MSG 안 쳤어요. 이제 이 자연의 맛 그대로입니다. 그럼 진짜 놀라운데요? 네, 전쟁이란 게 이게 개인의 기준으로 보자면 원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행위지 않습니까? 볼 차고 막 달려간다는 게. 네. 저도 뭐 기관총 앞으로 돌격하라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 축구공을 드리블하면서 돌격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정말 오늘의 주제대로 독일군 입장에서 보자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앞으로 오면은. 이 영국군 윌프레드 네빌 대위가 축구공을 던진 이유? 던진 이유 뭘까요? 솜 전투 첫날의 기록을 보면 왜 축구공을 찾는지 얼핏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1916년 7월 1일 오전 7시 30분
8일간의 준비 포격을 마친 영국군은 일제히 돌격을 하게 됩니다. 윌프레드 네빌 데이비의 비중대를 포함해 영국 제3군과 4군 병력들이 일제히 참호를 나와 독일 진지로 돌격을 합니다. 네. 이 첫날에만 영국군 전사자가 19,240명, 부상자는 35,494명이 나왔습니다. 첫날에요. 첫날에만. 이렇게 피를 흘린 대가는 고작 700m 전진이었고요. 아,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상자와 희생자를 냈는데 고작 700m 전진했다고요? 뭐 영국군이 뭐 진짜 아무런 생각이나 고민 없이 기관총 앞으로 걸어간 건 아닐 텐데요. 당시 영국군은 그 자신들의 전투 교리에 따라 그 일정한 속도로 그 줄지어 전진했을 뿐입니다. 물론 이들도 바보가 아니었죠. 영국군은 8일간 쏟아부은 300만 발 가까운 포탄으로 독일군이 거의 뭐 괴멸됐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독일군은 9m가 넘는 깊이의 그 대피호에 숨어 있다가 영국군이 돌격을 해 들어오니까 그대로 기관총을 거치하고 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관총 한정에 일개 중대가 몰살되는 경우가 속출했죠. 네빌 데이는 이 상황에서 병사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기관총 사격에서 병사들의 불안감을 날려줄 뭔가를 찾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축구공이었군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축구공 때문에라도 총알 날아오는 거 못 본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 축구공 보느라고 좀 약간 좀 공포심이 있거나 뭐 포탄 이런 걸 못 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고 다치기도 했는데 축구공들은 가다가 터지거나 뭐 그런 일 없었을까요? 그 독일군 진지를 점령한 후에 네. 축구공 2개를 찾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축구공들은 킹스턴의 연대본부에 영구 보존되고 있고요. 아, 축구공은 그래도 반절이 살아남았네요. 역시 축구조가 영국인 건가 싶은데요. 토트넘의 그 주제 모리뉴 감독님이 이런 말을 했었죠. 축구는 인간의 본성을 가장 충실하게 대변하는 스포츠다. 골대에 골을 넣으면 이기는 단순한 경기라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영국의 저명한 동물 행동학자인 데스먼드 모리스는 원시적인 사냥이 현대적인 경기를 변한 게 축구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것은 뭐라 축구는 멋있죠? 그럼 본능이다. 그렇죠. 본능이다. 본능이다. 그 낮은 문화 장벽까지 갖췄다. 뭐 나름 분석들을 내놓으셨는데 그래서 오늘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군대 얘기와 축구 얘기. 오늘 한 개 10회차에 등장을 했군요. 괜히 물어봤네요. 전술이라는 게 결국은 싸워서 이기는 기술인데요. 이 전투는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거를 관통하는 어떤 바이블? 정석 같은 게 있을까요? 손자병법 6편 허실편을 보면 피실격화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편의 핵심이며 손자병법이 말하는 싸움의 기술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죠. 적의 강한 곳은 피하고 약점을 공격한다.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전술의 핵심을 관통하는 말이죠. 아군의 강점으로 적군의 약점을 타격한다. 이건 뭐 시공을 떠나 전쟁사 만고불변의 진리죠. 제가 또 오늘 오프닝 때 손자병법을 이용했는데 거기서는 전쟁은 속임수로 성립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죠. 전쟁은 서로 속고 속이는 거죠. 피실격화도 사실은 뭐 같은 말입니다. 적군의 병력을 분산시키고 적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전술이죠. 네. 이때 필요한 게 아군의 의도를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아군의 의도와 행동을 숨김으로써 적군이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약점을 노출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포커페이스가 필요하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전쟁은 따지고 보면은 상대방을 얼마나 잘 속이냐의 승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를 단 6주 만에 굴복시킨 나칠 작전의 경우가 그 좋은 예죠. 독일은 자신들이 네덜란드, 벨기에를 통해 진격할 것처럼 프랑스군을 속였는데 결국은
대부분의 기갑사단과 기계화 부대들은 아르덴 산림 쪽으로 밀어넣어가지고 프랑스군의 뒤통수를 내려친 거죠. 이게 포클랜드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르헨티나 갈티에리 정권은 영국이 반격할 의지가 없을 것이고 또 설사 반격을 하더라도 14,000km 떨어져 있는 그 포클랜드까지 많은 병력을 끌고 올 수는 없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네. 갈티에리는 이 허점을 파고들었다고 생각했지만 해리어를 탑재한 경항공모들이 의외의 선전을 합니다. 내가 허를 찔렀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아르헨티나가 반대로 허를 찔린 셈인데 아르헨티나는 그 당시에 도대체 뭘 믿고 전쟁을 일으킨 걸까요? 아르헨티나도 나름 계획이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허리 찔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르헨티나에게도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아, 나름의 해군 전력이 있었지만은 개전 초에 영국의 핵잠수함인 컨커러가 아르헨티나의 순양함 헤네랄 벨그라노를 격침시켜버립니다. 이 한 방에 놀란 아르헨티나 해군은 완전히 함정도 재빨리 철수시켜서 항구에 들어가 버리죠. 영국은 이 아르헨티나의 항공기가 본토에서 날아온다는 약점을 집요하게 물어뜯었죠. 본토에서 포클랜드 섬까지 거리가 500km였기 때문에 날아오면서 연료를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 공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실제 시간은 겨우 5분 남짓이었죠. 바로 이 점이 해리어가 수적인 면에서 열세였지만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죠. 피실격허. 이게 참 당연한 말인데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분, 제가 굉장히 항상 모르겠는데요? 처음 듣는 거고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저의 어떤 이런 겉모습에 속아 아하! 놀라운 지식의 바다. 여러분은 지금 속고 있다. 그렇구나. 제 속은 무서운 아이다. 한 번쯤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청자가 밀떡이 되는 그날까지 1000만 밀도 양성 프로젝트 밀터리 M.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대포라 부르기엔 너무나 크고 거대했다. 신경 아나운서가 포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혼수로 대포를 들고 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장거리 저격의 최강자 사이텍 M200 인터벤션과 전대 대물 저격 총계의 스타크 플레이어 마렛 M107의 한판 대결. 처칠 영국 수상이 사기꾼 발명가에서가 월드 국방예술에 승진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얼음으로 항공모함을 만든다는 말에 다들 눈이 돌아갔죠. 밀리터리 M.